본래는 저는 요리가 전공이 아닙니다. 어, 그, 기독교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새벽에 하루를 안 빼놓고 1년 동안 그 성공회라 그래갖고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용두사에 가가지고 수원 용두사에 가서 부모원증경 강의를 듣게 됐어요. 저는 이제 70년도 초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하도 엄마 아버지가 엄해서 전 그 엄마 아버지 딸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시내로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 엄마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친구야. 저는 아버지가 하도 어려워서 아버지 그 보시기 전에 신문 보면 그날 밥을 굶어야 돼. 아버지 신발 넘어다니면 그날 또 혼나고. 그래서 아유 나도 좀 엄마 아버지가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원증경 강의를 듣고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그렇게 부모님 은혜가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불효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하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부모원증에 대한 강의를 뭐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이제 은혜 갚는 몇 가지 중에 이제 제일 상근계 그 첫 번째 효도는 부모님한테 좋은 음식과 옷을 해드리는 거다. 그럼 다음 생에 이제 바뀌어서 다시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뭐 빚이라 그러죠. 자식한테 암만 해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두 번째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 효도는 부모님에게 불법을 알게 해드려서 모든 것에서 해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면 출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가만히 옆에 있던 시집 가는 게 효도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한 5년을 기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반허락을 받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법을 내가 진작에 어릴 때 또 불교를 믿었더라면 더 일찍 출가를 했을 텐데 그 이제 은사 스님한테 가고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은사 스님한테 막 바람을 넣어서 청소년 수련원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 심사훈련 시키는 것이 본래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그 학교에서 문제아로 내놨던 신도집의 아이를 모범생으로 만드는 사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이제 소문이 듣고 우리한테 문제아이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걔네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면서 일반집 가정아이들은 오면은 음식을 주는 대로 먹어요. 맛이 좀 없고 이러더라도. 그 대신 저희가 오면은 간식을 싹 뺐죠. 뺏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와라. 나중에 집에 갈 때 줄게. 예. 그리고는 일체 안 주고 절에서 만든 간식만 줘요. 고구마도 삶아주고 감자도 삶아주고. 애들이 밥을 너무 잘 먹어요. 김밥도 두부로 만들어서 싸주고. 근데 문제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때는 안 먹어요. 산꼭대기 절이 있는데도 언제 나가서 사갖고 햄 날로 먹고 라면도 이렇게 수프 날로 쳐서 먹고 사이다 콜라 뭐 맥주 본드까지 가고 나면 옥상서부터 산 근처에 쓰레기를 주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스님들이 먹던 잡수는 음식을 먹게 해서 스님들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야겠구나. 여기 뭐 불자 아닌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자라고 가정을 하고 조계사에서 얼마나 스님들이 쌈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는 절에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주먹색에 계신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그 스님들이 왜 쌈하냐? 우리 같은 이렇게 주먹쟁이나 쌈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쌈 구경을 하라 그래 가보라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스님들 쌈을 어떻게 하나 구경 가보셨어요. 근데 진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웃어요. 그래서 갔더니 조계사에 갔더니 위에서 막 물러가라 돌 던지고 밑에서 막 던지더라는 거야. 그냥 한참 던지고 나니까 팔 아프고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전. 그 내려와서
커피 빼갖고 같이 넣어 먹고 손을 들고 올라가더니 위에 가서 또 막 돈 던지고 또 싸마더래.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시시해서 못 보겠더라네. 그래서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위에서 돈을 동정인 스님하고 밑에서 돌정인 스님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한패라는 거야. 한패. 예.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스님들 싸움하는 거. 스님들은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념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착한 속인 한 명하고 못된 스님 100명이 싸움을 하면은 스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에 있다가 절에를 갔는데 이제 저희 스님이 이제 삭발을 시켜갖고 큰 스님한테 인사를 가자 그래요. 저를 출가시킨 스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참 지금도 제가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 저희 은사 스님과 마찬가지로 저를 출가시켰으니까. 그래 갔더니 큰 스님이 앉아서 이제 신도가 찾아왔는데 그 뭐 이렇게 아주 그때 예제차를 타고 그 당시에 80년대 제가 80년대에 입산했는데 예제차를 타고 오니까 스님이 바깥에 나가서 오셨냐고 인사를 하시고 그 신도가 절을 하니까 탁 마주보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이 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그 신도가 찾아왔어요. 스님 그러니까 와 그러냐 그러니까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나 그래 나가시지도 않고 그래 그 신도가 절을 하니까 탁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그때 젊고 그 80년대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좀 남아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속이 상해서 못 참겠는 거야. 내가 저런 모습을 내가 보려고 출가를 했는가 이 생각에 막 화가 나갖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도 가고 난 다음에 큰 스님한테 따졌어요. 스님, 세상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안 하려고 스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큰 스님이 돈 많은 신도 오니까 막 나가서 맞고 절하고 돈 없는 신도 오니까 그러냐고 이러니까 야 이놈아 너 그러고도 머리 깎았냐 이러셔 하시는 말씀이 돈 많아서 복 많아서 온 신도는 복을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절을 해서 갚아버려야 된다 이거야. 돈 없는 사람은 복이 없어서 복을 못 줬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받아줘야 그 사람이 복을 줄 거 아니냐 이거.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왜 스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참 부끄럽죠. 제가 오해를 했으니까. 그냥 큰 스님을 믿었다면 큰 스님이 무슨 이 사정이 있으니까 저 신도한테 저를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오만한 거지. 불교 좀 안다고 절대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랬는데 왜 저 큰 스님 분별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큰 스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 있어요. 내 마음 짚어서 남 얘기한다. 누가 그 사람 어땠다 하고 승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승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계산법이 틀리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처님이 음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식이라는 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를 말씀을 크게 드리면 한 가지는 뭐냐면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뭐 법문 다 많이 들으셨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항아서라는 모래밭에 좁사람도 탁 져서 찾는 것만큼 사람 몸밖에 어렵다. 들으셨죠? 그 다음에 바른 법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구멍뚫린 판자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씀 아시죠? 그만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르게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생명의 존중이죠.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해보면 애들한테 눈을 감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제가 그러면 자살 안 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는 게 더 시기가 쉬워요. 너무 많으니까. 생명의 존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경쟁 사회에서 내가 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거든.
여러분들은 이미 정자와 남자가 만날 때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인간의 몸을 태어났다.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는데 뭐 또 거기서 경쟁 못할 게 뭐 있고 이기고 지게 어디냐. 제가 학생들한테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 말을 꼭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 몸 태어나기 어렵지만 우리 인간이 몸 태어나기 어려운 만큼 모든 생명도 다 소중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각자의 생명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채식이라는 음식 문화를 하게 한 겁니다. 내가 육식을 하게 되면 간접 살인을 하게 되죠.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오늘 쇠고기 뷔페를 해야겠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다면 모자랄 거야. 보니까 뭐 저 뒤에 대식가들이 많으셔. 그죠? 그죠? 조개국을 끓여야겠다 그러면 한 3가마를 사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간접적인 살인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채식이라는 문화를 음식을 통해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즉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유정과 무정. 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지면 느낌이 있는 거. 사람, 동물. 그죠? 어패로. 무정은 뭐냐면 만지면 느낌이 없는 거. 이런 건 느낌이 없죠. 느낌은 없지만 얘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물도 하나의 생명체죠. 물 한 방울에도 수억 마리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부처님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지?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 물도 나와 똑같은 생명체인데 우리는 물이 나와 한 생명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킴으로써 그 물을 먹은 우리가 오염되고 있잖아.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흐르는 물도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쓰면 요왕님이 돌봅니다. 이래가면서 부처님이 그러셨다 그래가면서 신도들한테 물 아껴 쓰라 그럴 때는 그런 생명 존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그죠? 땅도 나와 같은 생명체인데 그 땅을 오염시키니까 인간이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흐르는 물도 아껴 쓰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인 것을 음식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공양을 통해서 이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쓰레기의 종량제를 실천하셨고 우리 스님들은 지금도 산중에서 트류도 안 쓰고 쌀뜨물로 이렇게 하고 빨래 함부로 바깥에서 안 빨잖아요. 스님네 같지만 살면 이 나라 경제가 흔들 일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스님들 다 상들해야 돼. 그죠? 1등 국민 모범생이잖아.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어떠한 세상이 존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경전에 이야기. 증일아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시작은 식으로 시작이 돼서 식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어떠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어떠한 세상이 존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지방에 따라서 경상도는 음식이 어때요? 짜고 맵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어때? 다 대표적으로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죠? 와일드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화끈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충청도는 어때요? 심심하게 먹다니까 사람들이 다 느려. 그래서 좋은 말로 양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다음에 전라도는 어때요? 산과 들과 바다와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 문화가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인심이 지금도 가면 음식 인심 제일 좋고 솜씨 좋은 데가 전라도잖아. 전라도에 가서 솜씨 자랑 하지 말아서 저도 절대 솜씨 자랑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각 지방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의 특색을 이야기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다 육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 지도자는 채식을 했지만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전부 다 육식 나라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나라는 다 육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듯이 우리 지방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어떠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러듯이 우리 개인도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품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식이라는 문화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0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은 부처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환경 그 연대 이런 데하고 이제 행사를 좀 하게 돼 갖고 환경부 장관 뭐 한명수 그분하고 한번 행사를 해러 또 한 번 또 했고 또 이제 그 서울에 그 농촌지도선가 어디 그 있는데 거기 갔더니 환경연대에서 또 행사를 해서 제가 그날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뭐 풀무원 뭐 원경식 그 목사님도 오시고 몇 분들이 왔는데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미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걸 에코가족이라 그래서 뭐 아껴 쓰기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실천을 하셨다. 그거를 말없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스님들이라 그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비평가가 그런 말했죠. 그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말해주게. 그럼 내가 어떤 성격의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다 알아맞힐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해놓으셨어요. 예. 지금 여태까지는 내가 뭐 그냥 난 이걸 좋아해 이렇게 잡섰지만 그것이 자기하고 연결돼서 성품까지 간다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가시죠? 경상도 사람 이야기하고 충청도 사람 이야기하니까 아하 이제 아셨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은 자기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선식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왜 드셨어요? 왜 잡섰어요? 살기 위해서. 예. 내 생명을 받으려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오늘 이렇게 꽉 차들어 오신 것이 요즘에 이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뭐 더 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채식과 그다음에 자연식이에요. 그래서 생명에다가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이 채식과 자연식이에요. 근데 선식은 채식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자기 생명에다가 건강에다가 도를 하나 받지 않으면 그거는 선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식이라 그러냐? 부처님이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적인 음식과 정적인 음식. 동적인 것은 뭐냐면 바깥으로 내치다는 마음이 나는 음식을 동적인 식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육류, 어패류,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채식하고 선식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랬죠. 지금 나가면 풀만 주고는 사찰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오신채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신채는 뭔지 아세요? 파, 마늘, 양파, 달래, 흥가 이 5가지를 우리가 오신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익혀서 먹으면 음심이 많이 나고 날로 먹으면 성을 잘 내기 때문에 수행자들한테는 맞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수행자는 되지 않더라도 세속을 살면서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선식이를 먹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오신채를 많이 먹여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동적인 음식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야.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는 인터넷 식품은 다 동적인 식품입니다. 그 자체가 설탕이나 방부제라든가 조미료에 의해서 철분 같은 거, 칼슘 같은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동적인 식품에 들어갑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범죄자들이 그 아이들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먹은 음식 문화를 조사해 보면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야. 김치는 아예 먹지도 않고, 뭐 아침은 안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 라면, 그 다음에 사이다 콜라 이런 걸 먹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당신 요새 무엇을 주로 먹었어? 물어보세요. 다 동적인 식품, 인터넷 식품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식하고 채식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정적인 식품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식이에요. 그래서 조미료가 들어갔다든가 파마늘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선식의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집에서는 음식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수행입니다. 수행이면서 동시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절에 갔는데 노스님한테 이제 요리를 배웠어요. 노스님이 이제 여름에 제가 출가를 했는데 가을 되니까 이렇게 밭에 이제 김장을 심잖아요. 김장이 이제 어디는 많이 나고 어디는 조금 나니까 대중으로 해서 맛있는 나물을 해야 되겠으니까 소쿠리를 들고 따라온나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소쿠리를 들고 나물밭에 가니까 노스님이 너무 많은 데는 솎아주고 적은 데는 심어줘라.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거무거주를 꽉 조이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도도 중도를 지켜야 된다. 남을 솎으면서 세상 사는 이치와 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갖고 와서 절에 흐르는 물이 많잖아요. 거기다 절대 씻어서 안 된다는 거야. 흐르는 물에 씻으면 벌레가 떨어져서 죽고 물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나물이 흐르는 물에 멍이 들기 때문에 그 물에다가 씻으면 맛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 수도꼭지 탁 틀면 물살이 세죠. 거기다 나물을 씻으면 안 돼요. 받아서 퍼갖고 나물을 씻어야지. 거기다가 나물을 탁 씻어버리면 나물이 멍이 들어서 맛이 없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맛낼 줄을 모르니까 그거다 넣고 파마늘 때려두니까 잘 몰라. 근데 우리 스님들은 아주 민감하게 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물은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 나물 삶으라면 씻지도 않고 삶아서 씻잖아. 그럼 맛이 없죠. 그런 다음에 감았을 때 불을 떼고 나물을 쌌을 때는 소금을 넣어라. 그래야지만이 나물의 색도 변하지 않고 맛도 덜 빠진다. 여기서 맛이라는 것은 맛있는 맛도 맛이지만 약효가 안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다 이제 나물이 삶아지면 다 삶아졌으면 바로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고 물을 한 바가지 부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았을 때다가. 그러면 김에 손도 뒤지 않고 그 다음에 나물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물을 건져서 옆에 그릇에다가 탁 집어넣어 갖고 얼른 건져서 그 냉각만 시켜서 건져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솥에 있는 물은 다 퍼내서 밑에 남은 불로 싹 말리는데 혹시 모래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 물을 퍼내고는 반드시 행주로 닦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뚜마트 싹 닦고 앞에 남은 불은 꺼서 땡겨서 불이 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궁지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을 탁 부면 먼지가 나니까 바가지에 물을 펴서 아궁지 이렇게 앞에다가 톡톡 치고 물을 끈지면 먼지가 안 나요. 그렇게 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부뚜막에 먼지까지 싹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켓수에 있는 물을 들고 나가서 수채에다가 한 바가지 탁 찌트렸는데 노스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그 뜨거운 물을 거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노스님이 남원에 아주 양반집 자제가 돼갖고 절대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없는데 그날은 병력까지 소리를 내서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뜨거운 물을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 수채에 버리면 지렁이도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벌레가 살고 있는데 죽는다 이거야. 제가 거기서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벌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이 종교에 내가 생생에 목숨 바쳐 수행하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제가 몸만 아프면 저희 스님이 저희 집에 가라고 쫓아내도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노스님 말씀이 제가 속인 때 막 이렇게 뭐 모두 먹으니까 얼굴에 뭐가 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뭐 기미도 끼고 그랬지만
그때는 얼굴에 뭐 뾰루지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물로 세수하면 너 얼굴에 뭐 난 것도 없어지고. 노스님 평소에 비누를 안 쓰셨어요. 쌀뜨물이 당신 그 세수하는 거야. 피부가 애기 같으셔요. 예. 그리고 왜 법당에 이렇게 절에 가면 왜 텐마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처음에 이제 먼지 닦은 걸레, 그다음에 깨끗한 걸레를 이렇게 닦는 걸레가 몇 가지가 있죠. 그 더럽게 닦은 그거 거기다 빨면 되지 않느냐. 그죠? 남은 쌀 물에다가. 그다음에 밭에 갖다 주면 밭에 거름 되는데 그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그걸 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님들이 요리를 하면서 실천하고 들어온 스님들한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법을 가르쳐주는 거.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통해서 어머니가 딸한 게 음식을 가르치면 사랑을 가르쳐주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해서 가족에게 주면서 가족에게 사랑을 전했어.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죠. 뭐 요즘에 급식 해갖고 애들 뭐 다 식중독 걸리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나와갖고 그 욕심을 버리고 뭐 그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해야 된다는. 자기는 귀찮아서 돈 주고 시켜 먹으면서 남한테 봉사하라고 지도 봉사 못하면서 지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불러갖고 혼내줘야 된다고 제가 테이블에서 그랬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주 솜씨가 좋으세요. 도토리 묵을 쓰면 암만 가늘게 쓸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묵을 써주시고, 콩국수 그러면 국수를 삶아서 말아주신 게 아니고 국수를 밀어서 가늘게 채를 써 말아주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짠지를 잘 묻혀주세요. 제가 짠지 묻힌 걸 좋아하는. 짠지가 맛있어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 쿰쿰한 냄새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묻혀줬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짠지가 맛있는 거죠. 그죠? 스님들한테는 하나의 수행이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족의 사랑을 같이 전해주는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요리를 하지만 제 요리를 다 맛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왜? 파마늘도 안 들어갔지, 조미료도 안 넣었지, 뭐 들어간 게 있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묻히니까 맛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선방에는 성객 스님들하고 도반 스님뿐이 없어. 안 넣으니까. 예. 그 먹던 사람들은 뭐 싱겁고 맛이 없고, 스님네 음식 맛은 없을 뭐 맛이 없다, 무맛이다. 무맛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누구 맛이에요? 어머니 손맛이잖아.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 손맛. 왜? 어머니가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서 요리할 때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엔 그게 없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 아이를 저희가 데려다가 훈련시킬 때 그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엄마한테 밥 몇 번 얻어먹었냐? 그러면 몇 번 안 먹어봤어. 그리고 문제 엄마들이 절에 와 상담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음식은 하나의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인 동시에 사제간의 정을 키워주고, 또 스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건 밑에 사람의 도리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칠 음식이 그나마 자리를 잡고 보전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모한테 하는 효보다 더한 은사 스님, 어른 스님에 대한 공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건재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스님들은 건강하시면서 오래 살았다는 거. 도통한 건 나중이지, 그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근데 50명만 모집해라 그랬더니 100 몇십 명이 와갖고 70명으로 잘랐대. 근데 일주일 동안 딱 한 명, 옛날에 불교 트레이 방송에서 영어 현각스님하고 영어한 그 보살이 있는데 미국의 교수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날 자기가 세미나 발표하는 날이래. 근데 그날 하루 그 사람 한 사람만 빠지고 일주일 동안 70명이 한 번을 결석을 안 해.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현지의 미국 사람들은 또 관심이 뭐냐면 성철 스님이 이 음식을 먹고 진짜 도를 통했냐. 한국 사람들은 채식이 좋다니까 먹고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 정신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성철 스님은 알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이 음식을 먹고 진짜 도를 통했느냐. 예. 우리도 스님들이 식자재하지 못하면 법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자제하지 못하면 법을 자유롭게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철 스님이 동적인 파만을 고기 먹고 그렇게 못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자꾸 동적인 음식이니까 바깥으로 내치다대게 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맞대. 저기 고기 먹으러 가고요. 상추 더 주세요. 그래서 사람 조용히 말하는데 마늘 더 달라는 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승질이 급한 거야. 그 다음에 뚱뚱하신 분들이 보면은 양념된 음식을 좋아해요. 그 자체가 살이 찌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파마늘 자체가. 근데 왜 그럼 살이 찌느냐? 동적인 음식이니까 먹고 나서 자기 마음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하나 더 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꾸 치다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 불만이 생기니까 먹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그 자체가 살을 찌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전에는 음식 문화를 뭘로 표현하느냐? 식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논문을 썼다 그랬는데 식생활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모든 음식은 다 약이다.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인이 먹는 음식도 약이다.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데 찾아야지만이 주방은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양념을 무엇을 비치해 놓을 것이며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밥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하는 거, 이쑤시개 사용하는 거, 대소변 묻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부처님이. 뭐 위생관념에 대해서는 뭐 부처님 많고 훌륭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대중을 거느리고 사니까 한 사람이라도 병이 나와 사습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 하잖아요. 거기 집단에서 맨날 보면 뭐 경전에 1200 대중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병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단이 되니까 위생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약이다. 그래서 누가 병이 나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차 치료가 외과 수술이고 1차는 모든 음식은 다 약이라는 거에서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음식은 뭐야? 약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그죠? 그냥 배불러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좋다니까 먹었지만 어제도 일본에 손님이 왔는데 일본에서 17년 살았대요. 두 분은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근데 한국에 나와서 한 달을 있는다 그래요. 자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본에 가서 자연식을 하면서 몸이 회복이 됐대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조미료 먹지 말라 그래도 죽을 때 죽어도 맛있게 먹고 죽어야 된다고 조미료를 계속 드시더니 암에 걸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그 어머니하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뭐 저한테 취재 끝나면 바로 그 어머니하고 생활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약을 치고 있죠. 약이 바뀌면 뭐야? 독약이 되죠. 그러니까 콩나물에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농약 치고 또 먹는 채소에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을 치고 오늘 약 쳤는데 돈 더 준다 그러면 생각이 없이 그걸 팔죠. 배추고 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한테 약이 돼야 되는데 독약이 되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10명의 환자가 오면 9명은 암 환자래요. 8명, 9명은 암 환자라는 거예요. 특히 시골로 갈수록 너무너무 많은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시골로 갈수록 왜 많으냐? 요즘 사람들이 제철 음식 안 먹으니까 비누라 속에 전부 채소를 가까이 돈을 벌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드는 거야. 맛있고 제철 아닐 때 귀할 때 먹어야지만 내가 남들한테 좀 뽐내는 것 같고 내가 좀
좀 상류층에 든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음식만 먹게 되니까 비누하우스 키우니까 비누하우스가 밀폐돼 있죠. 농약치죠. 그다음에 농사짓냐고 바쁘니까 싼 인터넷 식품 먹는 거야. 그리고 뭐 신경 못 쓰니까 조미료 다시 더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예, 그렇게 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약이 아닌 음식을 먹고 병난 예를 몇 번을 들면 제가 본래는 95년부터 방송에서 98년도에 여기 이제 초에 이제 IMF 터지면서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참 힘들어 갖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순위 일반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좋은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너무 불편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날 모른 채 해줬으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예, 저는 소원이 뭔지 알아요? 아무도 나 알아보지 않는 데 가서 혼자 마표 먹는 게 내 소원. 스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출가했는데 94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논문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최초로 썼는데 논문을 쓰면서 식생활만 찾은 거예요. 경전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남들 논문 다 내고 논문 2개 썼는데 교수님한테 퇴짜 받고 꼭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찰음식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남들 집에 다 갔는데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생활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늦게 오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기숙사 늦으니까 밥 안 주잖아. 라면 먹고 인도에서 식품 먹었죠. 계속 라면 먹고 빵 먹고 그랬는데 본래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좀 간이 안 좋은 그런 예,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오빠도 그랬는데 이제 저도 간이 또 많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저를 이제 죽는다고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을 쉬어야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별이 왔다 갔다 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내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출가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또 둘째 오빠하고 이제 이렇게 3분이 제가 출가한 이후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제 출가한 이후로 한 번도 처음에 오셔서 집에 가자고 찾아오실 때 이해는 항상 존대하시고 오시면 삼배를 하셨어요.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그러한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존대를 하고 삼배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화하면 스님 어디 아프시죠? 벌써 이 말부터 하시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두고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거야. 돈은 뭔지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다시 논문을 펴놨어요.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약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그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자연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잘못된 식생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건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으셨는데 오늘 그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펴놓고 제 식생활에서부터 식습관을 고쳐서 1년 만에 향초를 만들었어요. 그때쯤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죽었던 목숨 내가 부처님 식생활 문화를 선식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았던 죽었을 텐데 제2의 목숨 부처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때 시작한 게 불교TV 방송의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저희 집에 오면 조미료 먹는 사람 손들어 갖고 조미료 싹 버리고 수업하러 오라 그래요. 돈 안 만만인데도 조미료 버리고 와라. 지금 기본이. 조미료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좋은 조미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던 토굴도 다 정리하고 이제 산에 가서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나를 뭐 교수 만들어주고 아까 무형문화재 이야기했는데 무형문화를 만들어준다 그래도 누가 내 대신 도 닦아줄 거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어느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산에 가야겠다. 한 번 이제 죽었던 목숨 다시 재발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은 닦고 죽어야 되지 않냐. 다음 생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를 쌓았는데 그때 저한테 그 요리를 배우려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약사하고 의사들. 자연치유하는
그 모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을 나오셨는데 서울대학 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감기 환자가 나서 감기를 치료해주면 감기는 낫는지 모르지만 감기약으로 인해서 위나 간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병을 치료한 게 아니고 전이시켰다. 여기서 해이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해서 대체약을 해갖고 무슨 음식이 무슨 환자한테 좋은지는 아는데 요리할 줄 모르니까 저한테 요리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약사들 한 20명을 모아갖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갖고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가 나서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병이 나지 않게 미리 해주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는 지금 사회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병을 치료하기 전에 올바른 식탁 문화가 이루어지고 스님이 약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진다면 병이 줄 게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정신 문화가 다시 되살아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진짜 부처님을 위해서도 부처님이 바라시는 일이니까 스님이 종교인의 양심을 걸고 그 일을 해달라는 거야. 중생은 아파서 시험하는데 스님 먼저 도토라가면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에 다시 보따리를 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환자들한테 식단을 받아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대. 유방암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 위장병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 간암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 암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음식 문화가 같은 성향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7살 먹은 아이가 뭐 중풍 걸려고 9살 먹은 아이가 자궁에 걸려고 중풍이라는 건 어른만 걸리는 줄 알았지 우리 생각 못했잖아요. 소아 당뇨는 비일비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쯤에서 제일 많이 전화 받은 환자가 누구냐면 백혈병 환자들한테 책 좀 내달라. 예. 뭐 저는 그 의사를 모르는데 원자력 병원에 가면 선식을 배워서 환자한테 먹여라 이렇게 하는데 선제 있으면서 요리 배워서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엉이나 연근 같은 거를 요리하는 방법이 틀려요. 일반 사람들은 우엉을 물에 담그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요리하기 때문에 약을 그대로 약을 만드는 음식을 요리 강의하니까 그분이 그걸 보고 꼭 그 요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백혈병 환자가 왜 생겼냐면 아이부 터지기 전에 베랑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흥청망청했잖아요. 그래서 흥청망청하면 우리나라 사람 뭐해 회식하잖아, 그죠? 회식하면 고기를 먹어야 대접받는 것 같고 고기를 사줘야 대접한 것 같은 시대야 아직도. 그래서 내가 고깃집에 가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넣어서 만든다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또 공짜로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비싼데 공짜로 먹으니까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하잖아요, 그죠? 막 고기만 먹는 거야. 고기를 먹는데 부처님은 원칙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가 다 깨지니까 백혈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병이 이제 나으면서 이제 방송하면서 또 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 문화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미료 일태 안 주고 콩나물도 키워서 먹고 김치도 저희가 담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줬는데 10명에 1명은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 10명에 1명은 자폐증 환자예요. 엄마들이 몰라. 우리 애는 너무 착하대. 착한 게 아니고 자폐증이야. 근데 그 아이들을 잘라다가 머리카락을 조사해 보면 일반 정상적인 아이한테는 없는 중금속이 나온다는 거야. 그 중금속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들 먹는 과자, 색소 넣은 거, 음료수, 그다음에 농약친 그 야채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거야. 머리카락을 잘라서 조사했더니 중금속이 나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즘 사람들 머리에 물들이잖아요. 내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물질이에요. 물질이면 음식도 하나 물질이거든요. 물질과 물질이 합해져서는 항상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먹은 거하고 2잔 먹은 거하고 심장 뜨는 게 틀려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오죠. 그러듯이 물질과 물질이 합해져서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데 머리 하악을
물을 들이는 건 뭐야? 화학물질이잖아. 자기 몸에 들어오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수많은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거야. 외국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물을 언제 들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자식 머리 희끗희끗하면 걱정할까 싶어서 그래서 머리에 물을 들였지. 자식 다 낳고 요즘 사람들은 자식 낳기 전에 다 머리에 물 들이니까 태어난 아이가 걱정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머리카락을 자르면 조사해 보면 중금속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회복지할 때도 배우면 부모가 사랑을 주지 못하면 자폐증 환자가 생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왜 그럼 부모가 키우지 않은 애한테만 자폐증이 생기느냐? 부모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웁니까? 남이 키우죠. 할머니가 키우든지 일하는 사람이 키우든지. 그러면 애는 부모를 떨어지면 부모의 사랑을 벌써 찾아요. 그래서 애가 막 울잖아요. 그죠? 엄마인지 아닌지 알고 울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고갈되면 단맛의 요리를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단맛의 요리를. 그래서 실현당하면 초콜릿 먹잖아요. 그죠? 네. 왜? 실현당한 그 사랑에 채우려고. 예.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단맛의 요리를 덜 드셔야 돼요. 단맛의 요리를 자꾸 먹게 되면 주부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이가 자꾸 단맛의 요리를 좋아하니까 애가 우니까 달래야 되니까 편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 애가 달라니까 줘야지. 울지 않게 하려니까 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걔는 자꾸 자폐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찰 음식의 발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생명 존중에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찰 음식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채식 문화를 주도했죠. 불교가 들어오면서 임금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다가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살생을 못하잖아. 살생하는 도를 불태우면서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채식 문화가 발달합니다. 육류와 생선보다 맛이 떨어지는 채식 문화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장류가 발달돼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산중에 살다 보니까 물물교환하는 게 아니지. 스님들은요. 그동안에 나온 채소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갈무리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대중이 많으니까 밥 뺄 때마다 음식을 못 만드니까 울력으로 장아찌를 쫙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뭐 밥 뺄 때 국이나 찌개 끓이고 김치 넣고 나물 장아찌 넣고 나물 한두 가지만 하면 상 다 끝나잖아. 그래서 장아찌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차 문화가 들어왔죠. 차는 스님들한테 도를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달입니다. 선하고 차는 한 맛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를 마시게 되면 참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몸에 역할을 미친데 차는 마음을 고요히 가르쳐주는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부처님 때 공양 올리면서 곁들이 음식으로 한가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거죠. 우리는 장아찌 그러면 전통 음식, 그죠? 그것이 선식인 줄 모르고 또 떡 한가 그러면 궁중 음식, 선식 이렇게 하지만 불교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불교 거냐고 저는 주장하냐면 불교가 들어오면서 임금님을 모시고 법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스님들이 다 나와서 떡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해서 올리는 거야. 그럼 임금님이 궁중에서 궁녀들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걸 또 해갖고 와요. 그래서 올리고 드시고는 임금님이 갈 때 차담으로 싸줘. 드시라고. 그래서 궁중 음식과 사찰 음식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공양을 올리는 그 최고의 공양을 올리는 데는 부처님 도량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음식 문화와 종류가 발달됐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것과 손이 많이 가는 거. 왜? 노스님서부터 어린 스님까지 다 계시니까 연세 드시는 분들은 뭐야? 오래오래 손 가는 요리를 하고 젊은 스님들은 빨리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거에서 그렇게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뭐 초파를 전식으로다가 느티나무 떡도 만들고 모두 만들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육복공양을 올리죠. 육복공양에도 있죠. 육복공양을 올리는데 초파할 때 꽃이 안 필 때가 있어. 그때는 뭐냐면 꽃떡을 만들어서 가지에 걸어서 꽃 대신 꽃떡으로 공양을 올린 것이 바로 꽃떡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떡 있죠. 그 떡은 불교에서 나갔죠.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오색강명이 비쳤다. 그래서 그것을 뜻해서 부처님 점안식을 한다든가 법당을 새로 치면 철에 나는 과일, 야채에 물을 들여서 쌀을 빻아서 말려놨다가 이제 체에 쳐서 떡을 친 것이 오색떡이에요. 그것이 이제 경사스러운데 먹는다 그래서 사가의 애기 벨리 독일 한갑 때 잔치 때 쓰여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 문화가 산재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호텔 같은 데서 외국 사신을 맞아들이지만 옛날에는 절에서 사신을 맞고 보냈어. 그러니까 당나라 중국에서 오면 그 사람들이 음식을 싸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먹고 이제 스님들 드리고 갈 때 또 우리나라 음식을 싸서 보내기 때문에 서로 무역의 장이 됐기 때문에 뭐 상아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절에서부터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국시대에 그 불교 음식 문화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의 오관계 같은 것도 기합청서에 보면 말만 바꿔서 사대부가 음식 먹는 법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아껴 먹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절제하고 사는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음식이 약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제가 병이 나는 원인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걸 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밤낮이 없이 일을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운전하고 가면 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오면 여기 1차선 또 이렇게 밀고 들어와. 제가 한두 번 기절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 타고 다녀보면 자기 정신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밤낮을 바꿔 일을 하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저녁 예불 전에 공양을 하시고 나면 물도 안 드세요. 바로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꼭 가볍게 드시고 낮에 넉넉히 드시고 저녁에는 뭐 가을집 먹기 힘드시면 가볍게 저녁을 일찌감치 잡숫고 저녁에는 드시지 마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밥에 저녁에 밥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은가 보시라고. 안 좋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시라는 시간에 하루에 한 끼니 드셨다 그랬죠. 근데 그 한 끼니를 뭘로 드셨다 그랬어요? 죽. 왜 죽을 먹게 했냐면 가식을 막게 하기 위해서. 소식에 부처님이 식생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적게 먹어라. 많이 먹어서 병나지 적게 먹은 사람 병나는 없어요. 아주 못 먹어서 뭐 북한 아이 같이 그러면 영양실조지만 적게 먹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배설이 안 돼서 그 육식이 부패에 의해서 몸 안에 독소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 독소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가식이에요. 가식에서 나는 독소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과 가식보다 더 독한 거면은 승을 한번 내는 것이 더 독하다는 거예요.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법문할 때 이야기하죠. 비누리에다 후 불어갖고 불면 기분 좋을 때 부르면 괜찮은데 기분 쓱 내고 부르면 까매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해부해서 병든 사람 보면 아나가 시커멓다는 거예요. 독소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을 내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죠. 육류라든가 오신채는 승을 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면서 동시에 육체적에도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야지만이 선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라. 그래서 죽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마승률에는 죽에 대한 종류, 또 어디 그 십성률에 보면은 죽을 먹으면 뭐 어떠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경전마다 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죽을 먹으면 목소리가 밝아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우리 아플 때 뭐 먹어요? 죽을 먹잖아. 예, 죽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금강명 최승환경 제24
제병품이라는 게 있어요. 병을 제하는 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계절 음식을 꼭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계절 음식을 먹어라. 계절에 따라서 병이 나는데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취함으로써 병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봄에는 가래 심화병이 많이 나는 계절이니까 쓴맛의 요리를 먹어라. 그래서 봄에 나는 음식이 뭐예요? 다 쓰잖아요. 쓴바귀, 쑥, 머우 같은 거. 그래서 절집에는 머우나무를 봄에 3번 이상 안 해주면 상자를 내쫓아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머우가 그만큼 봄에 꼭 먹어야 되는, 봄에 춘곤증과 여름에 더위를 이겨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상자가 은사 스님이나 노스님들이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 안 해주면 내쫓아도 된다. 예. 그래서 쓴맛의 요리는 겨울 동안에 쌓인 노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쓴맛의 요리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봄에 나는 새싹을 많이 드셔야 돼. 그래서 봄에 나는 싹을 100가지 풀을 걷어서 차를 끓여서 4월 초팔 때 부처님한테 그 100가지 차를 올리는 그러한 또 공양 의식이 있죠. 그래서 봄에는 쓴맛의 요리를 먹어라. 여름에는 중풍에 많이 걸리는 계절이니까 미끈미끈한 음식을 많이 먹고 신맛의 요리를 먹어라. 미끈미끈한 게 뭐가 있어요? 여름에? 미역, 다시마. 예. 미역, 다시마도 미끈미끈하지만, 예. 아욱도 미끈미끈하지만 보리를 많이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예. 보리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아이들 막 열나면 뭐 먹여요? 보리차를 먹이잖아요. 보리차. 그래서 여름에는 보리차를 꼭 드셔야 돼. 겨울에는 무슨 차를 먹냐면 옥수수차를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봄하고 가을에는 뭐냐면 옥수수 반, 보리 반을 섞어 드시면 돼요. 왜 보리차를 드시고 보리밥을 왜 잡숴야 되느냐? 여름에 덥죠. 더우면 뭐야? 찬바닥에 앉고 그 다음에 찬 에어컨 쐬고 찬물을 마시게 돼요. 얼음물을 특히. 그걸 먹게 되면 몸이 중풍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보리차를 먹게 되면 스스로 더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여름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잎사귀가 넓적한 식품을 먹어야 돼. 호박잎 같은 거. 그래야지만이 몸이 스스로 여름을 대처할 수 있도록 식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찬물 먹고 에어컨 바람 쐬니까 7살 먹은 아이가 왜 중풍에 걸리겠어요? 빵이나 이런 거 먹고 몸이 탁해진 상태에서 기가 막히는 상태에서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쐬고 찬물 벌컥 맡기니까 몸이 중풍 걸리기 쉬운 그런 걸로 돼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가을에는 무슨 병이 많이 나는 계절이냐면 염증, 황열병이 많이 난다. 염증에 의한 치료 병이 많이 나는 거. 간염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대장염이라든가 염증에 의한 편도선임이라든가 염증에 의한 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단맛의 요리, 뭐 과일, 그다음에 무, 배추 이런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계절에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치료가 된다는 거야. 겨울에는 3가지 뭉친 병이 한꺼번에 일어나므로 3계절의 맛과 음식의 종류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감기지만 보통 봄에 나는 감기는 뭐냐면 기침 감기, 가을에는 편도선 감기를 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풍도 여름에 안 걸리면 언제 걸리냐면 겨울에 걸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것이 계절적으로 있죠. 예,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계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도 보통 요리책 내면 한 달, 2달에 끝내요. 저는 출판사의 조건이 뭐냐면 인쇄는 한 발 하니까 1년 동안 촬영해 줘야 된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뭐 하나 갖고도 계절에 따라서 요리 방법이 다 틀려. 그리고 꼭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우리 집은 골고루 먹어요. 그래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빵 먹었죠. 점심 때는요. 칼국수 먹었죠. 저녁에는 뭐 먹었어요? 스파게티 먹었죠. 밀가루만 한 가지 가지고 하루에 3끼를 때우면서 골고루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제가 슈퍼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시장 갈 때 뭐 사가지고 가나 제가 들여다봐요. 그러면 똑같아.
햄 사고, 소세지 사고, 계란 사고, 그죠? 그다음에 오이 사고, 호박 사고, 조금 더 하면 이제 도라지 고사리 조금 더 사고, 그죠? 시장을 보면 똑같아. 우유 사고 전부 다 단맛의 요리만 다지 6가지 맛이 포함되는 게 없어. 살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그런 나물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지조차 몰라. 우리 이제 요리 배우러 오면 구분이 안 된대. 망초도 모르고 질겅이도 몰라. 동대 학생들은 이제 망초를 그 동대 뒷산에 가고 뜯어갖고 요리를 해서 줬더니 남학생들이 그게 맛있다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만나도 망초만 보면 저거 맛있는데 그리고 지나간다고 그래. 자기가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그 나물을 손이 가겠냐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천립의 대중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대중들이 각자의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 근데 한두 명 사는 것 같아도 1250 대중이 사는데 너는 뭐 맞으니까 뭐 먹고 너는 뭐 맞으니까 뭐 먹고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요새 텔레비에서 많이 하죠. 무슨 체질은 뭐 먹고 무슨 체질은 뭐. 체질 아세요?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 각자의 체질에 맞춰서 먹으라 그랬는데 많은 대중을 거느리는데 그걸 못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탁발문화야. 편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탁발은 뭐야? 7집에 7간식이라 그러죠. 7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먹게 했는데 부자이든 가난이든 가리지 말고 7집을 가라. 왜 7집을 가라 그랬겠어요? 그 교리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줄 기회를 주는 거야. 음식 문화를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집집마다 음식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골고루 먹게 함으로써 여러 대중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사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탁발 문화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체질이니까 뭐를 먹으려 그러지 말고 계절에 따라서 그거 잠시 들어갔다 하지만 조금 먹어보다 보면 저절로 몸이 된다는 거죠. 스님들은 체질 감별이 안 돼요. 식생활을 바꿔주니까 체질 감별이 안 된다 그래. 우리 몸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거지. 그 대신 내가 병이 났을 때는 치료를 위해서 내가 뭐 위장병이 났다 그러면 양배추를 먹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는 딱 그걸 먹고 딱 끝내야 돼. 그리고는 다시 일상적으로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좋다 그러면 안 배겨나. 텔레비에서 뭐 좋다고 선전하면 안 배겨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죽순 요리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온 스님이 옛날에는 그 가죽을 사람들 보러 이제 돈만 주면 하루에 5,000원을 주면 하루 종일 따다가 마당에 이렇게 쏟아놓고 갔대요. 스님이 책 내고 나서부터는 그 가죽나물 맛있다고 그러니까 안 따다 준대. 돈을 한 단에 얼마 이렇게 받고 따다 준다는 거야. 그랬다고 스님들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야채 다 사 먹으니까 스님도 고기 먹게 생겼다는 거야. 그랬다고 스님 고기가 좋다 그래. 이제 나물 좋다 그러죠. 제가 뭐 산초 좋다 이러면 막 경동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제발 가르쳐 주지 말아라. 마을 사람들 좋은 거 많이 먹는데 우리는 먹을 게 뭐 비싸서 못 사 먹는다. 그 다음에 밥을 오래 씹어 먹어라. 어느 정도까지 오래 씹어 먹으라냐면 물이 될 때까지 씹으라 그랬어요. 물이 될 때까지. 그리고 물이 될 때까지 씹은 음식물도 2번을 돌려서 씹어 먹어라. 왜 그러냐는지 아세요? 침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면 빌어먹는다 그러죠. 침은 생기는 거예요. 가래는 뱉어도. 위장하고 입하고 똑같습니다. 입에서 오래오래 씹으면 침과 섞어져서 이게 위장으로 들어가요.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소를 침으로 같이 보내지는 거야. 근데 입에서 얼른 씹지 않고 여기 보내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분해하느냐고 너무 힘들어. 지쳐버려. 그리고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위장이 너무 튼튼하다는 거야. 그 사람은 위장병 환자예요. 위에서 흡수를 못 해주니까 들어왔다고 분명히 뇌에서 연락을 보냈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딴 기관에서 계속 영양소 보내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들어오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병도 치료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저절로 되고 조금만 먹어도 영양 흡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오래 씹어 먹어라. 그래서 부처님은 바루를 필 때 절대 잠옷바람이나 속옷바람으로 밥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그건 가르치셔야 돼.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 눈 비비고 잠옷바람으로 밥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음식은 내 생명과 건강과 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약이고, 그죠? 여법하게 받아서 먹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밥을 먹을 때 가사장삼을 입혀서 대가사까지 두르고 공양을 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존중과 밥을 오래 씹어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추릉이 읽고 밥 먹는 거하고 여법하게 옷 입고 밥 먹는 속도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그러니까 밥을 오래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옷을 여법하게 입고 밥을 먹을 버릇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한테만 기각이라 해갖고 이렇게 편하게 입는 옷을 입게 했지. 그 한자복을 입고도 못 먹게 하셔서 위에다 하나 걸치고 밥을 먹게 했지. 이거 집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잘 지키시리라 믿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기를 통해서 먹는 음식 맛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참선을 통해서 바깥에 그 기를 드러내고 내쉬는 그런 게 하죠. 그래서 신선한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고 살죠. 그래서 기의 맛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의 맛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말이 있죠. 안 먹어도 막 기분이 좋으면 안 먹어도 뭐야? 배부르다 그렇게 해야죠. 세 번째가 음식의 맛입니다. 음식의 맛. 첫 번째, 두 번째가 정신적인 세계면 세 번째가 물질의 세계입니다. 선식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강의가 다 들으셨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자연과 인간이 하나이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나와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병들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오염시키는 그런 식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은 약이고 또 어떠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우리가 정적인 음식으로 가려서 드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스님들은 모든 음식을 다 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버섯 꽁지, 그죠? 다 드시죠. 그 다음에 바람둔무, 어묵 하나도 안 버려요. 그거 콩나물 뿌리 이런 것들이 무슨 약효가 있다고 드셨던 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다 약으로 판명이 됐죠. 콩나물 뿌리, 아스파라긴스 있다고 그랬죠. 저도 행자 때 콩나물 물 주는 당번이었는데 산에 가서 연불리에다 물 주는 시기를 놓쳐갖고 뿌리가 막 났어. 근데 노스님이 그거 삶아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차라리 야단을 치지 저걸 삶아갖고 갈아줘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송했어요. 얼마 있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버섯 꼭지 다 안 버리고 버섯 담근 물도 다 먹어요. 제가 요리할 때 버섯 담근 물 이제 조미료 이제 먹지 말라니까 천연 조미료 갈게요. 다시마 썰어 통에 놔놓고 찌개 끓일 때마다 하나씩 넣어라. 다시마 만약에 물을 만들려면 끓이냐고 돈 들죠. 가스 들어가잖아요. 그죠? 식혀서 냉장고 넣으니까 냉장고 전기세 들어가죠. 그죠? 다시 데피려면 또 들잖아. 노동비 들지.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도 에너지 전략을 하는 것이 스님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하러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사람들이 보통 시집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 가르치고 강의하는 거는 안 힘든데 함부로 하는 거 꼴벌 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렇게 안 살았는데 데려다 요리 가르친다고 한번 막 갖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 꼴 보기가 더 힘들어. 차라리 강의하는 건 안 힘든데.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연대 드신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스님들은 표고버섯 담근 물을 요리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음식이 약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음식이 약이고 맛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약은 다 버리고 맛있는 것만 먹어. 우엉도 물에 담가서 버리고 그것만 먹고, 스님들은 우엉 절대 안 담그잖아요. 약이니까. 우엉 까맣게 변하는 것이 탄닌이라는데 그것이 장에 비프던수근도 만들어주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그거 먹으라 소리가 뭐냐면, 환자들이 항암 치료나 약을 먹게 되면 이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이게 좋은 균도 같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죠. 변비는 뭐야? 만병이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엉 같은 거를 날로나 그냥 물에 담그지 않고 먹게 되면 비피더스균이 생기니까 변비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또 우리 집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 요리 배우러 오는데 어머니 얼마나 이렇게 떠드는지 제가 돈을 도로 주고 보내 이제 이래고 이제 몇 번 야단을 쳤어요. 스님들한테 이렇게 말할 줄 몰라서 함부라 그래서 스님들이 뭐라 그래서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나온 지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도 그렇게 내가 좋으냐고 물었어요. 그래도 오길래 그랬더니 요리하는 사람인데 전에 다니면서 변비가 없어졌다는 거야. 변비가. 그 변비 때문에 외국에 살다가 들어왔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자기 말로는 이래. 자기가 이런 말하면 죄송한 말인지 모르지만 스님 얻고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병을 고쳤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의사분들도 계시고 이제 약사분들도 이제 그렇게 요리를 배우러 오시면 환자들한테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눈 뭐 업무 우리 다 버리잖아요, 그죠? 제가 절에 처음에 왔는데 가을에 그 물을 뽑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은 물을 뽑고 이제 아이들은 날르고 젊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제 그걸 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날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밑에서 누가 스님 불러요.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제가 이제 고무신 신고 지게를 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저 출가하고 맨날 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꾸 나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가면 분명히 울 건데 울면 스님 엄마 될 자격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온다고 각서를 쓰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탁을 사갖고 들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도토리묵을 쓰고 이제 그거를 스님들 드릴 거라고 땅에서 안 내려놓고 머리에서 안 내려놓으시더래. 이고 지금은 이제 도토리 좋지만 옛날엔 차도 안 다니까 이제 머리에 이고 목탁을 이제 이모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오는데 밑에서 스님 부르는 거지.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들고 머리에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삭발을 했지. 고무신 신었지 막 이러니까 지게에다 또 물을 한 짐 주고 지고 가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물도 안 따먹었는데 이러고 그거를 그 멀리서부터 이건 묵을 바닥에 팽개치고 제 고무신을 들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출가한 이후로 옛날엔 스님들이 다 공양을 해서 드셨잖아요. 그럼 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 불건 가면 아유 스님이 해주신 밥을 먹으려니까 너무 죄송해요 이래고 공양을 드셨는데 제가 스님 되고 나서부터는 절에 가서 밥을 한 번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밥상 차려갖고 오겠지 싶으면 집에서 물도 안 떠다 먹고 직장 다닌다고 다녔는데 딸이 저렇게 밥상 차려갖고 남한테 들여다 주시 보면 그 밥이 안 넘어가서 목이 메어서 안 먹어서 불건 끝나고 밥을 한 번도 안 잡수고 그냥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묵을 팽이치시고 제 고문신을 붙고 그렇게 막 우시는 거야. 그리고 너무 우셔갖고 밭에서 졸도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 무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를 막 모시고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또 따뜻하게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보살님 왜 그러냐고 어머니 소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럴 텐데 그때만 해도 왜 찾아왔는가 싶어갖고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노스님이 어머니를 붙들고 저기 땅과 산을 이렇게 뒤덮을 복이 있어야 스님이 되지 아무나 스님이 되냐. 우리가 쟤 오라 그러지 않았다. 지발로 걸어왔으니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낼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제 그래갖고 어머니 달래갖고 밤에 이제 택시를 태워서 보냈어요. 너무 막 우시고 막 그리고 제가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밤에 이제 같이 따라온 식구들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 가셨어. 이제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른이 얼어가지고 무가 다 얼어버린 거야. 노스님이 그 다음날 저보고 그걸 다 끄집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무가 다 얼었으니까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무를 지금도 법당 앞에 있어요. 탱자나무가. 그 탱자나무에다가 잘라갖고 다 걸으래. 그 뒤에 이렇게 철조망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너르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괜히 막 제가 죄송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무가 얼었다고 왜 찾아오셔가지고 속으로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노스님이 그 무가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요.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짜갖고 안에서 바짝 말리더니 한 3년을 체질이 바뀔 동안은 몸이 힘들어요. 채식만 하면 처음에는 뭐 헛헛한 것 같고 기운이 없는 것 같고 3년만 지나면 괜찮은데 노스님이 네 고기 먹고 싶지 이러더라고. 좀 먹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 싶다가 그 말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딴 행자님들도 계시니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건져 놓으니까 뿔잖아. 거기다 이렇게 생강즙을 넣고 고창을 넣고 양념을 해갖고 그걸 구워서 상추쌈에 싸 먹으래요. 고기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업무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동실에다가 일부러 물을 얼려가지고 녹여서 불교텔레 방송에 강의할 때 한번 갖고 나와서 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방송 끝나고 나머 방송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보여주는 거 요리하는 거 또 할 거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줬던 거는 뭐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 어머니 누가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내가 도로 집에 이제 갖고 왔는데 대만에 손님이 왔어. 그래서 줄 게 없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요리해서 줬더니 대만에 오신 손님이 스님 어떻게 알고 이걸 먹느냐 이거야. 대만에서는 그게 눈 맞춰서 관절염을 치료해준다고 발표를 했대요. 예,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음식은 우리가 자기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내가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서 내가 병이 나면 나 혼자 병드나요? 아니죠. 가족이 다 괴롭죠. 재산 탕제하죠. 그죠? 식이 운명을 우리가 식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음식 먹는 모습과 식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지. 우리가 바른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바른 인생관과 진짜 모든 걸 소중하게 여기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들고 앉아 계시기 불편했을 텐데 감사합니다.